곽종건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TV조선이 곽종건이가 김병주하고 그 박선원이 그 좌파 정치인들이 그 유튜브 세워놓고서 찔찔 짜게 만들고 막 그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누명 씌우는 식의 그 유튜브 생방송을 하기 전날 자기가 협박당하고 있다고 막 불안해하면서 그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TV조선이에요. 근데 이 TV조선이 그 후에 변호사 곽종건이한테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국회의원 부승찬이라는 자가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그 부분까지 추가로 취재를 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승찬이라는 자, 이것도 좌파 정치인인데 이 자가 자기하고 부승찬이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 A라는 자를 이제 곽종건이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A라는 변호사는 이 곽종건이를 한 번 만났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선임계를 내야 되는데 선임계를 쓰기 전에 그래도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하고 한 번 정도는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건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사건 의뢰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변호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하고 변호 방향을 잡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김병주하고 박선원이하고 박범계하고 뭐 부승찬이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저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곽종건이한테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이러면서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좋은 변호사 붙여주고 다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상황에서 부승찬이라는 자가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곽종건이는 이미 의지가 꺾였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살려면은 저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안 할 수가 없겠네. 그런 상태에서 그 부승찬이 국회의원이 변호사까지 갖다 대주니까 당연히 그 변호사가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내란 사건이라서 나 못 맡겠다 그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은 이미 저 종북주사파들이 곽종건이로부터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를 다 끌어내고 다 써먹고 난 다음이에요. 이미 그 시점에는 곽종건이, 홍장원이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내란죄 수괴로 몰리고 뭐 탄핵당하고 뭐 형사사건으로 수십 명이 잡혀 들어가고 한 그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거기까지 곽종건이 저거 이제 우리가 써먹을 감 다 써먹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서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나줬고 마치 변호할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 내란범이라서 나 사건 못 맡아 라고 아주 정말 냉혹하게 딱 잘랐다는 건데, 보통 변호사가 여러 가지 사정과 생각이 달라서 변호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도 사건을 못 맡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약자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좀 좋게 얘기하고 자기가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상처를 안 주고 정리를 해요. 그게 그냥 인간 기본 아니에요? 근데 이 변호사는 내란 사건, 넌 내란범이라서 나 사건 못 맡아 라고 거의 물에 빠진 사람 다시 한번 발로 들고 찼다는 건데, 그럼 이 변호사 이자는 그럼 무슨 사건을 맡냐? 간첩사건 맡은 자예요. 제주도 간첩단 사건. 그러니까 이자는 아주 솔직한 것 같아. 나 간첩은 변호하지만, 나 간첩은 변호하지만 윤석열 쫄개는 나 변호 못해.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곽종건이가 얼마나 충격이 또 받았겠어요. 이 찔찔 짜는 마음 약한 자가 이 참 별 3개짜리라는 게 참, 이 군인들은 다 쪽팔려 하더라고. 어쨌든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자가 나는 사건 못 맡아 하고서 그야말로 팽 해버리니까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혼자 덜렁덜렁 나온 거예요. 이 곽종건이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조사받으러 나오는데 혼자 덜렁덜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왔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곽종건이가 아이 뭐 그건 변호사 의중이라서 뭐 제가 직접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든 구속 전에 3명의 변호사가 사임을 해갖고도 제가 충격이 좀 컸어요. 팽당한 자의 충격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곽종건이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또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배신 행위를 할 찌질한 자들이 있을 건데 저 좌파들은 써먹고 나면 버린다고. 절대 단 요만한 인간적 배려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혹하게 가혹하게 버려버리거든. 그래서 곽종건이 홍장훈이도 곧 버려질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내가 어떻게 회유당했다, 내가 어떤 공작에 도구로 사용됐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고 자수하면 그나마 마지막 살 길은 있다. 이 공수처는 도대체 이 자들은 이거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 할 건지 모르겠네. 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불법적인 체포영장 받고 불법적인 구속영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관할법원은 서울중앙법원인데 왜 서울 서부지법으로 갔냐, 영장 쇼핑한 거 아니냐, 판사 쇼핑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비판이 들어가니까 이 공수처가 지것들 변명한답시고 한 게 뭐냐면, 아니 여러 사람이 연루돼 있고 그중에 그 주소지가 그쪽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글로 보냈다라고 내 비속어 안 썼지. 공수처 얘기하면은 내가 조심을 한다 해도 갑자기 이게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네, 이것들이 하여튼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공수처가 작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이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피의자로 적시한 거예요. 여러 사람 하는데 묶어서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로 적시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오동훈이가 지난달 25일 국회 내란특위 국회에 나가가지고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의 주소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 그리고 이후에 개별적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다른 법원 이용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사람을 뭉뚱그려서 해서 글로 했고, 한 사람 할 때는 주소지를 염두에 두고 다른 법원을 이용하게 했다. 이렇게 얘네가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지것들 주장들에 따르면 용산구니까 서울 서부지법으로 애초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왜 처음에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가려 그래도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걸 공수처가 알고 처음에 관할법원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를 어떻게든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영장 쇼핑하고 판사 쇼핑해서 서부지법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니까 지것들 자체적인 문서와 말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새빨간 거짓말,
거짓이 거짓을 낳는 이런 현장이 그대로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군요. 자, 헌재가 여러 탄핵 사건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물론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고, 어떤 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변론이 지난 19일 날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어. 왜? 사건이 워낙 간단하거든. 한덕수 총리를 국회에서 탄핵할 때 국회의장 그 누구야? 뭐? 아이고, 그 참. 네, 우원식이 이자가 탄핵 정적수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아이 그 사람 총리니까 151석으로도 탄핵할 수 있다고 지가 유권 해석을 해갖고서 151석으로 탄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데 총리 탄핵 제적인 151석을 적용한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이거가 이 한덕수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측에서 이거 권한쟁의 신청을 한 게 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좌파들이 한덕수를 탄핵한 게 있는데, 탄핵은 보면 한덕수가 내란에 그 종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대통령 탄핵에서도 내란죄 뺐는데, 내란죄가 없어졌는데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종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결국은 국회에서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200석이 맞냐 151석이 맞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한 사건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려. 그래서 3시간 만에 변론이 끝났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간단한 사건이니까 그 다음날 선고 내리겠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것들이 그래 놓고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머리들이 나빠서 그런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결론을 내릴지도 잘 몰라. 그런데 도대체 이거 왜 이러지? 내용을 보니까 한덕수가 기각되는 거는 당연한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도 나온 책자에서도 그렇게 써 있거든.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은 200석으로 한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을 내리면은 탄핵 기각이 너무나 당연한데, 기각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 한덕수가 총리로 복귀하는 거잖아.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거잖아.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는 순간 자격 없는 권한대행인 최상목이가 임명한 재판관 2명의 실효성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마은혁이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하게 돼 있는데, 최상목이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그 여러 가지 반대 의견, 거의 만장일치 반대 의견 때문에 마은혁이를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한덕수는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 훨씬 더 강하고 원칙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그 헌재 심판만 생각하면 복잡할 사건도 아니고 바로 기각시켜야 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결론은 났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덜렁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켜 놓으면 마은혁 임명은 완전히 끝난 일이 되고, 그리고 최상목이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신병까지 불안정해지니까 이거는 안 된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해서 좌파들이 생각하는 대로 대통령 파면 결론 내릴 때까지는 한덕수를 복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지금 한덕수 탄핵 심판이 결론은 다 났는데 늦춰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것도 TV조선의 보도였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그 선관위의 그 김세환이라고 하는 이 황제짓 하던 자, 그 아들까지 편법으로 그 특혜주면서 채용하고 뭐 온갖 이 아부꾼들의 아부까지 받아가면서 충성 경쟁 받아가면서 제왕 노릇을 했던 그 김세환이라는 자,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자입니다. 이 자가 그 세컨드폰, 그러니까 지가 지돈으로 사용하는 자기 스마트폰 말고 선관위에서 전화기를 새로 개설해 가지고 전화비도 선관위가 대주는 그런 업무용 세컨드폰을 이 자가 사용하고 있었다. 는 게 밝혀졌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자가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 세컨드폰을 계속 들고 다녔고, 그 세컨드폰으로 사용하는 전화 요금은 이 자가 사무총장 그만둔 후에도 선관위가 1년 8개월 동안 계속 그 비용을 대주고 있다가 이 자가 갑자기 이건 내가 잘못하는 일이야 하고 반성하고 반납한 게 아니고, 이 자는 수십 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쓰려고 했겠지.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전화번호에 전화비가 계속 나가는 것을 추적을 해서 이게 김세환이라는 자가 퇴직 후에도 1년 8개월 동안이나 선관위가 전화비 내주면서 쓰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제출하라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제출을 해서 세컨드폰의 존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세컨드폰 갖고 이 자가 뭘 했을까? 문영배 같으면은 세컨드폰 가지고서 뭐 음란 영상을 주로 봤다,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김세환이도 그런 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는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 장관 자리입니다. 있으면서 선관위의 이 정치적 그 편향과 불법의 총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갖고 다니던 세컨드폰은 뭔가 좌파들 정치인들하고 전화 연락하는 데 썼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포렌식해서 열어봐야 되는데, 이 자가 세컨드폰의 존재가 발각이 돼서 반납을 할 때 포렌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려서 반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제주 그런 기술들이 또 있나 봐, 좌파들은 지그들끼리 전수하는. 하여튼 차라리 그냥 한강에다 던지고 말지, 그러면 반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추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납은 해야 돼. 그런데 반납된 상태에서 그 스마트폰이 포렌식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이 파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김세환이의 세컨드폰이 이 사건이 이제 의혹으로 떠올랐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이 김세환이 같은 이 제왕적인 세컨드폰 사용하는 자들이 12명이나 있습니다. 12명! 12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12명은 지금 명의로 세컨드폰을 쓴 게 아니라 헌재 명의, 헌법재판소 명의로 전화기를 만들어서 요금을 헌법재판소가 계속 대주고 있는 그 세컨드폰이에요. 12명이 누구냐? 8명의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 18명이 세컨드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헌재의 사무처장 하는 김정은이, 그 사무처장 밑에 사무차장 하는 김용호, 그 밑에서 택도 아닌 소리 계속 떠들어대면서 국민 혈압 올리고 있는 공보관 천재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이 12명이
헌법재판관 명의의 세컨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의 주진호가 요청한 자료에서 확인이 된 건데, 이 헌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휴대전화, 이 헌재가 주진우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의 사용자 실명은 없고 직책과 개통일과 요금제만 적혀 있어요. 근데 직책이 헌법재판관 이러니까 8명이 다 되는 거고, 헌재 사무처장, 헌재 사무차장 이런 식으로 이름은 안 쓰고 직책만 썼는데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개통일은 몇 월 며칠, 요금제는 일괄적으로 89,000원이래. 아마 요금제 중에서 제일 비싼 요금제에 해당되겠죠. 아니, 이거면은 야동도 그 마음대로 볼 수 있나? 이 요금제면? 아니, 문영배한테는 필요하잖아. 자, 그리고 이 세컨드폰의 개통일은 8명의 재판관이 임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이랬을 것 같아요. 누가 하다가 그만두면 이제 회수하거나 폐쇄하고 새로 헌법재판관 오면 그 사람한테 새로 하나 만들어 주거나 뭐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컨드폰이 12개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썼냐? 그러자 헌재는 유관기관과의 대외 업무 지원 상시 업무 연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헌재 사무처장, 헌재 사무차장, 공보관, 기획조정실장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어요. 헌재가 뭐 다른 유관기관들, 대법원이라든지 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하고 업무 연락을 하거나 업무 지원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8명의 헌법재판관은 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대외 업무를 하며 상시 업무 보고를 받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고. 8명의 재판관들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재판관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 엄청난 막 업무에 뭐 정신 못 차린다고 뭐 말만 하면은 입 튀어나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네. 보니까 재택근무를 자주 한대네. 문영배가 그래서 어떻게 헌재만 얘기하면 자꾸 문영배 이게 재택근무를 할 때 비서실이나 연구관과 소통하는 용도로 공용 휴대전화, 세컨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웃기는 소리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 거면 세컨드폰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밑에 비서실이나 연구관에서 보고하는 거를 왜 굳이 세컨드폰을 받습니까? 저는 이 헌재 재판관들 이거 포렌식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 헌법재판관들이 잘 됐어요. 이 세컨드폰하고 지가 원래 갖고 있는 폰 중에 만약에 좌파 정치인들하고 뭐 재판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 그러면은 개인 폰은 안 썼을 거니까 세컨드폰 포렌식 하면 간단하게 나오겠네. 이재명이랑 문영배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이거 확인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예 증거가 이만큼 쌓여 있네 지금 헌재에는. 이것들 절대 없애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진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왜 세컨드폰이 필요하냐. 재임 기간에는 사적 인연도 다 끊고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헌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들 아니냐. 이들한테 대외 업무용 휴대폰 지급이 웬 말이냐. 실제로 제가 아는 판사 출신 법률가들은 판사 시절을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뭐 회상해요. 나 판사하는 10년 동안
밖에서 점심 먹은 적 없습니다. 집무실에서 혼자서 밥 먹었어요. 그게 너무 막 괴롭고 힘들었는데 밥 동무해주는 사람은 비서실에 있는 비서 하나였어요. 아니 왜 애들 그렇게까지 사냐. 그래야 사건관계인을 안 만나잖아요. 밥을 먹으면 뭐 어디 멀리 가서 먹고 올 수도 없고 딱 점심시간 1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니까 밖에 나간다면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에 어느 음식점일 텐데 거긴 전부 사건관계 변호사들, 판검사들이 특히 검사들,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사건관계인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제가 그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고 뭔가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잠깐 먹은 것만으로도 재판이라고 하는 게 늘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우연히 A라는 사건의 A라는 쪽하고 옆자리에서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먹어도 이 광경을 B쪽에서 보면은 나를 의심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저녁은 집에서 먹고 아침도 집에서 먹고 나오고 점심은 사무실에서 먹고 이렇게 그 생활하는 게 판사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택근무는 무슨 재택근무? 세컨드폰은 무슨 얼어 죽을 세컨드폰이죠. 하여튼 헌법재판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가 제가 단식투쟁 돌입한 것을 기사 중에 잠깐 언급을 했네요. 국회, 헌재악, 장소는 달라도 탄핵을 반대하면서 단식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여기 이제 어제 그저께 기사라서 박수영 의원이 단식한다는 기사인데 박수영 의원은 어제 이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또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하니까 박수영 의원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4명도 부산시의회에서 동조 단식에 들어갔는데 박수영 의원이 단식 중단했으니까 시의원들도 뭐 단식 중단했겠죠. 근데 기사를 왜 이렇게 써나 몰라. 같은 날 극우 유튜버도 뭐 헌재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하여튼 뭐 그러면서 뭐 저하고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엔 제가 극우로 보이나 봐요. 자, 이 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와서 제가 인터뷰를 해준 게 아닌데, 제 유튜브 방송에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대통령을 허무하게 잃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했다. 뭐 제가 그렇게 방송했죠. 네. 그러면서 헌재의 심판, 각하 또는 기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확신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99% 확신해도 마지막 1%만으로 우리 대통령 잃고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 이 1%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모으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단식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3월 5일 5시 단식 돌입하는 방송에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런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했다고 그날 제가 방송을 했죠. 또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얘기도 짧게 인용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킬 생각만 해야 한다. 면서 단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아침 방송 준비된 건 여기까지입니다.